그래서 자본주의 초기부터 기계제 대공업 이전까지의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보죠. 자, 김채린 씨였나요? 네, 김채린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네.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의 생산이고, 잉여 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육체적 발전 조건과 활동 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 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28번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세기에 걸쳐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결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 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 시간의 한계까지 연장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물질적 생산 방식의 변화와 이에 어울리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이 제한하고 규제하며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장시간에 걸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이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는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자본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잉여 노동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죠. 이른바 이제 경제 외적 강제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제 불가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로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건데 기계제 대공업의 탄생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15장에서 다음 주에 이제 15장 1, 2, 3절을 공부하는데 15장 3절에서 대단히 이제 명확하게 그 설명이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은 11장에서 그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에 관한 제1법칙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투한 가변자분의 크기의 잉여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제2법칙 평균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가변자분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과 것의 절대적 한계 또는 착취되는 네,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를 올리는 것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 제3법칙, 서로 다른 자본이 창조하는 가치,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 부분의 크기, 살아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 한다. 네,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법칙인데요. 자, 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으로 나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그 가변자본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변자본은 이제 노동자 한 사람한테 지출되는 이제 임금의 크기가 될 텐데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라면 여기다가 이제 N을 곱하면 잉여가치 총량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1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뭐다? 예, 노동자의 수와 잉여가치율을 이제 증대시키는 방식이 서로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의 증대를 통해서 노동자 수의 감소를 상쇄하는 것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잡았는 3권으로 가면은 3권 3편에서 막스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네. 자, 제3법칙은 결국 그 동일한 크기의 자본이 투하가 된다면 가변 자본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잉여 가치가 생산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예, 관찰되는 현상과는 충돌한다라는 거죠. 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본이 자본의 투하 자본의 크기는 똑같지만은 예, 그, 그 자본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분할되는 비율이 다르다라면은 생산되는 잉여 가치와 가치의 크기가 둘 다 다르고 따라서 이윤율도 다를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은 자본론에서 이제 3권 2편에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스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네. 자, 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제 그 법칙을 확인하는 것과 그 법칙과 이제 현상과의 괴리를 설명하는 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잉여 가치가 그 생산되는 것은 결국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변 자본의 이제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윤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이 3권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 몇 시부터 갑니다. 어떤 임의의 화폐 또는 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일정한 최소 한도의 화폐 또는 교환 가치가 개별적인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양적 차이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질적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개별적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 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 단계에서도 생산 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자본가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일단 그 자기 자신은 노동하지 않아도 타인의 잉여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치 증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화폐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변증법에서 이제 양질전화의 법칙이 여기서도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31번. 자본은 먼저 역사적으로 생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곧장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생산 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3편의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생산 방식의 이제 변화라는 것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립하면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약간의 시차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4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은신 씨 부탁합니다. 32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 가치를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 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 가치를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부른다. 네, 그렇죠. 자,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었는데 본문에서는 절대적 잉여가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4편으로 가면 이제 두 개념이 구분이 되죠.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노동일의 길이를 연장시킨 결과로 잉여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선분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선분 자체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이 선분이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이제 분할되는 이제 비율을 변경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가변자본 부분, 필요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인데요. 33번으로 갈게요. 문지원 씨 부탁합니다.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드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특별 잉여 가치를 얻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성의 증대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생산성이 증대한다고 해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 증대가 자본가들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예외적으로 노동 생산성 증대에 성공한 자본가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사회적 가치와 개별 가치 사이의 차이를 특별잉여 가치라는 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34번이요. 외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종전대로 지급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 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 부분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일 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 노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 잉여 가치는 사라진다. 일단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을 발생한 자본가는
상대적 잉여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되기 전이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예, 예. 그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 노동력 가치에 대한 지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자본가들이 그 생산성이 높아진 생산성을 이제 따라잡게 되면은 특별 잉여 가치가 결국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된 결과로 사회적 가치 자체가 이제 달라지면은 특별 잉여 가치도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거죠. 3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연욱 씨 부탁합니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 법칙은 새로운 생산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의 강제 법칙으로 작용해 자기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 가치율이 상승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생활 필수품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 부문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예, 그렇죠. 자, 결국 그 자본가들끼리 경쟁의 결과로 노동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경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을 생산하는 분야다라는 거죠. 뭐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분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야들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되면 결국 그 분야에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곧 의미하는 게 이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 다른 의미에서 잉여 가치율의 이제 증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6번으로 갈게요. 유미리 씨 부탁합니다. 네.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 가치뿐이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있는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 가치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하면 오히려 이제 상품의 가치, 교환 가치가 줄어드는데 왜 자본가들이 생산성 증대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 개별 상품의 가치는 감소하겠지만은 잉여 가치가 증대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37번입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제약은 결코 노동인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정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의 단축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인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인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 생산성이 증대하면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동일한 생산을 위해 동일한 양의 생산을 위해서 더 적은 시간 노동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노동일이 단축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필요한 것,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 그리고 잉여 노동 시간의 연장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2장 상대적 잉여가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13장 협업으로 넘어갈게요. 38번입니다.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 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자본가의 지위는 그 내용에서 이중의 성격을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그가 지휘하는 생산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 시대에는 장군, 판사의 기능이 토지 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지도자는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제 협업을 전제로 하는데 그때 이제 자본가의 지휘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협업을 기초로 한 생산입니다. 사회적 노동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가치 증식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응한 그 자본가의 지위가 갖는 이제 이중적인 성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생산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도 불가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감시와 통제와 관련된 이런 활동이라는 거는 결코 생산적인 기여가 아닐 뿐더러 생산적인 기여일 수도 있는 역할이었을 때 이게 왜 자본가의 그 당연한 그 역할이냐라는 거죠. 이른바 산업의 지도자라는 것은 자본가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이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이제 주장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결합된 노동일은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개별 노동일의 합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 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주어진 유용 효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감소시킨다. 결합된 노동일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건 어떤 경우라도 결합된 노동일의 특수한 생산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이 생산력은 협업 그 자체로부터 생긴다. 그 협업에서 생겨나는 이제 생산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본의 생산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40번에 나와 있죠.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협업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특수한 존재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협업에서 발휘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 놓일 때는 언제나 무상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자본은 노동자들을 바로 이런 조건 아래 놓는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에 속하기 전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갈게요.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고대와 중세 및 근대 식민지에서 때때로 이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 대부분의 경우 노예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처음부터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 길드의 형태를 취하든 말든의 대립에 발전한다. 소농민과 수공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특유한 그리고 독특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 협업의 단순한 형태는 더욱 발전된 형태들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본 형태이다. 예, 자본주의 이전에도 협업이 존재했는데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쯤에는 이른바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이제 눈에는 이것이 협업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적 고유한 생산에만 이제 고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자본주의 이전에도 협업이 있었지만 자본주의적 협업은 이제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지휘하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즉 이른바 단순 협업은 그 자체로 어떤 독자적인 발전 단계를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3장 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분업과 매뉴팩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어디 보자. 김채린 씨 부탁합니다. 분업에 토대를 두는 협업은 매뉴팩처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로 대략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마지막 3분의 1에 이르는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를 통해 지배적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제 두 단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매뉴팩처 단계와 기계제 대공업의 단계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매뉴팩처는 본업에 기초한 협업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단순 협업에서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단계이고, 여전히 분할된 각각의 작업은 수공업적인 숙련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른바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라는 이제 용어가 여기 등장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텍스트에 나왔죠.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까지 지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스가 자본의 근대사가 시작된 시기가 16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는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뭐다? 매뉴팩처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지배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결코 사회적 생산 일반을 지배하던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에 보면은 이른바 부분 노동자 그리고 이제 부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문지원 씨 읽어주세요. 매뉴팩처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던 직업의 자연 발생적 분화를 작업장 안에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끝까지 추진함으로써 부분 노동자들의 숙련을 해낸다. 매뉴팩처 시대는 노동 도구를 각 부분 노동자들의 전문적인 특수 기능에 적합하게 만들므로써 그것을 단순화하고 개량하며 다양하게 한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매뉴팩처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매니팩처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 수단이 집적되는 것을 전제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다수의 상품 생산자 사이로 생산 수단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무정부 상태와 매니팩처적 분업의 독재가 서로 다른 것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업이 조직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자본가가 통제하는 계획에 의거한 분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무정부성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집단적 노동 유기체는 단순 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처에서도 자본의 존재 형태다. 다수의 개별 부노동자로 구성되는 사회적 생산 조직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각종 노동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매니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위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준다.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니팩처는 그것을 철저히 변형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니팩처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력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자로 만든다. 매니팩처에서는 집단적 노동자와 이를 통해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력은 빈약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그 매니팩처가 가지고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14장의 마지막에 이제 매니팩처의 자본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뭐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분리라고도 부르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등급제, 숙련공과 이제 미숙련공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니팩처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풍부해지는데 개별 노동자의 그 생산력은 빈약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자, 46번 보도록 할게요.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야만인이 모든 전쟁 기술을 개인의 책략으로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규모에서 이기는 하지만 독립적 농민 또는 수공업자도 지식, 판단력, 의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매뉴팩처에서는 그런 능력은 오직 작업장 전체를 위해서만 요구될 뿐이다.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이 한 방면에서는 확대되면서 다른 방면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 어, 부분 노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에 집적된다. 부분 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 과정에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자기를 지배하는 힘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결과다. 이 분리 과정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과가 결합된 노동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끝으로 이 분리 과정은 과학을 자립적 생산력으로 노동과 분리시켜 자본에 봉사하게 하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구상과 실행의 분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두뇌노동과 속노동의 분리. 자,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단순협업 수준에서 자본가가 지휘를 독점하게 되면 지휘 역할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매뉴팩처 단계를 거치면서 더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공업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대공업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대공업 자체도 그 기계가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런 경향은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47번 보도록 할게요. 임정빈 씨 가능한가요? 네, 네, 부탁합니다. 매뉴팩, 매뉴팩처는 사회 생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도 없었다. 매뉴팩처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자, 매뉴팩처 자신의 협소한 기술적 토대는 매뉴팩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상의 여러 가지 필요와 모순하게 되었다. 매뉴팩처의 가장 완전한 성과 중의 하나는 노동도구 그 자체, 특히 이미 사용하고 있던 복잡한 기계적 장치로 생산하는 작업장이었다. 매뉴팩처적 분업의 성과인 이 작업장이 생산한 기계는 투공업적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의 규제 원리로 기능하는 것을 철폐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노동자를 일정한 부분적 기능에 일생 동안 얽매어 두는 기술적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 위의 규제 원리가 자본의 지배에 가한 장애물질도 사라져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소공업적인 숙련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기계가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 놓았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또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서문부터 이제 그 1편까지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편하고 2편부터 이제 사권 4편 14장까지 이제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오늘 2편부터 그 복습을 시작을 했으니까 두 번째 과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그 텍스트에 지금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제 그 같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예, 그, 아이고 자꾸 지금 네 어,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어, 이걸 찾아볼 수 있는지 이걸 저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뭐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책을 보면서 해당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은 단순 상품 유통과 자본으로서의 화폐 유통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디 나왔겠어요? 이 편의 이제 처음이 가장 자본의 이제 일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CMC하고 이제 MCM 프라임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3쪽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형태의 공통적인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대립적 유통 국면의 순서가 일단 반대로 돼 있다. 뭐 CM과 MC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CMC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일단 그 최초의 C에서 두 번째 C로 가면 이제 끝나 버리는 거죠. 애초에 이제 목적이 처음의 상품 C와는 다른 두 번째 상품, 다른 사용 가치의 획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MCM 자체는 목적 자체가 이제 더 큰 화폐,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한 번씩 서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런 이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 문장 자체를 김기수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에 대한 무한한 탐욕, 정열적인 교환가치 추구는 자본가와 구두쇠에게 공통되지만 구두쇠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본가는 합리적인 구두쇠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자, 일단 부에 대한 무한한 탐욕이라는 건 이미 1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퇴장화폐 공부할 때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화폐가 이제 성립하게 되면은 교환 가치 그 자체를 이제 보유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나 이제 많은 화폐를 자기 수중에 두고자 하는데 1편은 아직 어떤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단순 상품 유통 CMC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쪽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김기수 씨 읽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네. 금을 화폐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즉 태정화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이 유통되는 것 또는 향락의 구매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화폐 퇴장자는 황금 물신에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희생으로 바친다. 그는 금욕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던져 넣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화폐의 형태로 유통해서 끌어낼 수는 없다. 그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과 절약과 탐욕이 그의 주된 덕목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정치 경제학 전체를 이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 단순 상품 유통이 이제 전제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되 그다음에 그 구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금욕의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자신이 유통에 던져 넣은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데 MCM 프라임의 경우에는 100억 원을 집어넣어서 1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굳이 금욕에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0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게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문장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차현옥 씨가 읽어주십시오. 200쪽에 여기서부터요. 부에 대한 무한한 탐욕, 정열적인 교환가치 추구는 자본가와 구두쇠에게 공통되지만 구두쇠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본가는 합리적인 구두쇠다. 구두쇠는 화폐를 유통해서 끌어내므로써 교환가치의 실세 없는 증식을 추구하지만 더 영리한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가가 되고자 하는 이제 화폐 소유자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쭉 같이 읽어보죠. 1번을 일단 이상배 씨가 읽어주십시오. 잠깐만요. 화면이 깔끔하게 안 보이는데. 네. 자, 아직 잘 안 보이세요? 자, 지금 화면 전환이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네트워크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옥승원 씨한테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십시오. 화면에서 검게 가려진 부분. 자, 옥승원 씨 네.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자본은 유통에서 생길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가요. 이게 지금 가려져 있네, 좀.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외부에서 생길 지금은 네네. 어때요? 지금 됐습니다. 네. 예.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생겨야 하는 동시에 유통이 외부에서 생겨야 한다. 화폐 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서 그 가치대로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던져 넣은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유통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띄워보라. 제가 이제 이거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들 모습을 사실 이렇게 옆에 화면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들을 제가 옆에 띄워놓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화면을 띄우더라도 이게 간섭을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가리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따로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5장의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M이 어떻게 M 프라임으로 되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는 모든 자본가들이 가치 증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유통 외부에서 뭔가 가치 증식의 비밀이 밝혀졌느냐? 이제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등가 교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라고 질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6장하고 7장에 이런 식의 답이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김채린 씨가 읽어주세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폐 소유자는 상품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전체 과정은 유통 영역의 내부에서도 수행되고 또한 그 외부에서도 수행된다. 네, 좋습니다. 유통에서 생길 수도 없고 유통의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서 생겨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생겨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해결책은 인간의 노동력을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로부터 상품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가는 최종적으로 이제 7장에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5장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은 7장 2절의 가치증식 과정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59쪽부터 259쪽에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9쪽에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임정빈 씨 부탁합니다. 문제의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형통 교환의 법칙은 조금도 침해되지 않았다. 등가물이 등가물과 교환되었다. 자본가는 구매자로서 어느 상품, 면화, 방출, 노동력에 대해서도 그 가치대로 지불했다.
그 다음 그는 다른 모든 상품을 구매했다가 하는 일을 했다. 즉, 그는 그 상품들의 사용 가치를 소비했다. 노동력의 소비 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 과정이기도 한데, 30원의 가치가 있는 20kg의 면사라는 생산물을 생산했어. 여기에서 자본가는 시장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는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한다. 그는 면사를 1kg당 1.9원에, 즉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에 유통에 던져나왔던 것보다 3원이나 더 많이 유통에서 끌어낸다.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이 전체 과정은 유통 영역의 내부에서도 수행되고 또한 그 외부에서도 수행된다. 그 전체 과정은 유통의 매개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 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통 영역의 외부에서 수행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유통은 생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치 인식 과정을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리하여 이렇게 가능한 이제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3번에 대한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제가 이제 한 문장씩을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문장들을 이제 책에서 찾아서 이것들을 이제 쭉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글자 그대로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죠. 노동과정, 가치형성과정, 가치증식과정인데 이건 이제 아까 쭉 우리가 복습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동과정은 사용가치 생산과정이라는 거죠. 가치형성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되면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는 과정. 있고 가치 증식 과정은 이 가치 형성 과정이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큰 가치, 잉여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 형성 과정에서 그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는 것과 생산수단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은 노동의 이중적인 성격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가치를 이전 보존하는 것은 구체적 유형 노동이라는 성격.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이게 이제 시니어의 이제 최후의 1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기억하실 텐데 겸사겸사 이제 한번 숫자 예 같은 거를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 나왔네요. 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좀 단순한 예인데 노동력의 가치가 10, 그다음에 생산수단의 가치가 90인 상황에서 잉여 가치가 20 만들어져서 투하자본 100이 120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제 90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가변자본 이제 100의 크기보다 이제 2배 큰 30, 잉여 가치 20까지 더해서 30 있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뭐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숫자하고 다르죠. 단순한 예인데 일 노동일을 이제 12시간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 10,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현재 그 노동일이 12시간인데 노동자들이 10시간 노동일을 요구한다. 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가들 시니어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처음 9시간에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다음 1시간에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동안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12시간을 이제 10시간으로 줄이면 자본가가 이윤이 한 푼도 벌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뭐 노동일을 이제 9시간, 8시간으로 단축하자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자본가들은 길길이 뜨면서 그러면 자본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죠. 자, 12시간 노동일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노동일이 10시간으로 된다고 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노동일이 6분의 5로 이제 줄어드니까 새롭게 창조된 가치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가 모두 그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잉여가치 이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그 10장 2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본 거죠. 그 이른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포위된 노예제나 이제 봉건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였는데 책에 어떤 예가 나와 있어요.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그 왈라키아 지방의 그 봉건 영주 보야르의 예를 들고 있죠. 이른바 레글루만이라는 게 레글루만 오르가니크라는 게 그 1년 내내를 이제 그 봉건 영주를 위한 이제 부역 노동으로 규정하는 이런 내용이었죠. 자, 8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교대제가 성행하는 이유. 이것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표준 노동일의 제정이 그 제정과 관련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 이것도 살펴본 거죠. 이것도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도 같은 얘기네요. 자본가들이 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했을 때 특별한 가치를 이제 둘러싼 경쟁이 결국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잉여가치율을 증대시킨다라는 것도 쭉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자본가의 지위가 갖는 이중적 성격 또 살펴봤고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13번 이것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같이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복습 문제에서는 상당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문장 자체는 이제 485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무정부지 상태와 매뉴팩처적 분업의 독재가 서로 다른 것의 조건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술이 이제 그 앞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3쪽에 세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지원 씨 여기서부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다른 산업 부문들 사이에서 생산물 매매에 의해 매개되고 있지만 매뉴팩처 안의 여러 부분 노동들 사이의 관련은 여러 노동력이 동일한 자본가에게 판매되어 그를 통해 결합 노동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 수단이 집적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다수의 상품 생산자 사이로 생산 수단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매뉴팩처 안에서는 비례성의 철칙이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을 일정한 기능들에 종속시키지만 매뉴팩처 밖의 사회에서는 우연과 변덕이 작용해 사회적 노동의 각종 부문들 사이의 생산자들과 그들의 생산 수단이 분배되는 것은 제멋대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끊임없이 균형을 지향한다. 자본가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가치 법칙의 강제에 따라서 이제 행동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문지원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부터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균형으로 향하는 이 끊임없는 경향은 이 균형의 끊임없는 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용할 뿐이다. 매뉴팩처 안의 분업이 의거하고 있는 계획되고 규제되는 사전적 체계는 사회 안의 분업에서는 생산자의 규제받지 않은 변덕을 통제해야 하는 자연적인 사회적 필연성, 이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 로 변한다.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자본가에게 속하는 전체 메커니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무조건적 권위를 내포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경쟁이라는 권위 밖에는, 즉 상품 생산자들 상호 간의 이익 대립이 자기들에게 가하는 강제 외에는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적 상품 생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매뉴팩처 안의 분업을 사회 전체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자본가와 그들의 이제 대변자들, 앞잡이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이것들이 같이 이제 자기 모순에 대해서도 막스가 꼬집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4번도 이제 아까 봤던 거죠. 뭐 기기재 대공업이 어떻게 이제 이걸 매뉴팩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봤었고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제였어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1차 과제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이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부분 복습 과제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또 이제 한 주 지나면서 또 가물가물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있는 문장 볼게요. 윤민자 씨 읽어주실래요? 이 화면이 오른쪽이 가려져 있거든요. 지금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입니다. 네네.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사용 가치일 수 있다. 어떤 물건, 그리고 인간 노동의 어떤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장 1절에 이제 마지막에 상품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사용 가치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 그 물건의 유용성이 노동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획득하는데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이제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사용 가치이지만 가치를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이더라도 상품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 사회적 사용 가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사회적 사용 가치를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가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윤민자 씨 조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생산,
또는 시장 경제는 사회적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을 다음 문단을 참조하여 비판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시오. 사회적 분업은 생산수단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 생산이 다시 화면이 가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모양이네요. 예, 예. 예, 지금 보이세요? 예. 아니요. 예. 다시 가려졌어. 예, 사회적 분업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한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이제 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5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그 사회적 분업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상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였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살펴본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가치를 그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고 규정했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규정해야 자본주의가 계급사회고 착취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임의로 전제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이제 대단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자체가 인간 생존의 조건이라는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관찰하게 되는 상품들의 이제 교환 가치, 가격이라는 것의 이제 배후에는 결국 예, 인간 사회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인간의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사회적 노동을 일정한 비율로 이제 분배해야 되는 필요성이 관철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이 무정부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니까 그 결과물이 개인적 노동 생산물이 사적으로 교환되는 상품으로 교환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그걸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이른바 교환 가치 가격이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환 가치 가격의 배후에 인간의 노동이 존재하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서문에 나오는 얘기였죠.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경제적 세포 형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왜 상품으로 되는가? 그리고 상품이 왜 가치로 나타나는가? 다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였죠. 화폐 형태로 완성되는 가치 형태라는 문구도 서문에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화폐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왜? 애초에 분업 자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상품들끼리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 등가물이 필연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화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5원의 노동화폐와 푸르동의 노동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었죠. 5원은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계획에 따른 분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푸르동은 그 상품 생산의 이제 무정부성을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화폐의 외형만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모습은 전부 다 이른바 노동시간 쪽지라는 형태로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제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그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른바 이제 세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차현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판매는 구매이고 모든 구매는 판매이기 때문에 상품 유통은 판매와 구매 사이에 필연적인 균형을 낳는다. 네, 이게 이제 그 쇠가 이제 되도 않게 주장한 이야기인데, 예, 어, 그 3장 2절에 이제 유통수단이거든요. 유통수단에서 구매와 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7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마저 읽어보죠. 자, 예,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네, 다섯 번째 줄 그러나부터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이론은 판매자가 자기 자신의 구매자를 시장에 데려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판매와 구매는 양쪽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 즉 상품 소유자와 화폐 소유자 사이의 교환 관계로서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다. 그러나 판매와 구매는 동일한 인물의 행동으로서는 전혀 다른 서로 대입한 두 개의 행위다. 그러므로 판매와 구매의 동일성은 만약 상품이 유통이라는 연금술사의 직무기 속에 투입된 뒤 화폐의 모습으로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상품 소유자에 의해 판매되지 못하며 따라서 화폐 소유자에 의해 구매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품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이 문장의 그 허점인데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쪽에 이제 각조 24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부르주아 경제학의 변호론적 특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상품 유통과 직접적 생산물 교환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 무시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생산물 교환이라는 거는 예, 내가 필요로 하는 사용 가치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용 가치를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구매는 곧 판매고 판매는 곧 구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잉 생산은 예, 그, 생겨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예, 화폐가 이제 이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한 사람이 이제 판매했다고 해서 예, 그걸 이제 그 구매한 사람이 만든 상품을 반드시 예,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이에요. 가격혁명과 관련해서 예, 화폐수량설의 주장, 그리고 사실은 예, 이른바 상식 수준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스의 설명,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예, 이것도 그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 한 번만 더 보면은요. 예, 네, 153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치적도 자체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즉,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은광산에서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은을 생산하면서 가치척도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네. 일단 귀금속 생산지에서 예,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만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과정, 유럽 전역으로 그 영향이 미치는데 100년씩이나 걸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16세기 이야기거든요. 결국 뭡니까? 예, 부르주아 사회가 덜 발전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일권상을 끝까지 봤으니까 시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계제 대공업이 아직 출현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예, 고작해야 매뉴팩처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매뉴팩처는 한 번도 사회의 생산 일반을 장악한 적이 없었다 그랬죠.
오히려 이제 훨씬 지배적이었던 거는 그 독립적인 수공업과 소농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뉴팩처가 띄엄띄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생산과 교환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그 은의 가치가 하락한 사실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까지는 100년씩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막스가 보기에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의 가치가 명목적으로 상승했을 뿐인데 겉보기로는 어떻다? 이게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서 유럽 전역에 더 많은 은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귀금속의 양이 늘어나면서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마치 그 상품들의 가격과 화폐의 양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자, 한 번씩 다시 한번 쭉 정리를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더 없으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1권 하로 넘어갑니다. 1권 하의 15장 기계화 대공업이고요. 기계화 대공업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1, 2, 3절 공부합니다. 시간 내서 한 번 정도씩 꼭 읽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